네, 오늘은 이 경제 관련 뉴스가 좀 많이 들어왔네요. 그래서 좀 쭉 좀 간략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하는데요. 자, 그 전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군에 소속된 군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다. 조금 황당하게 들리실지 모르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이거 팩트입니다.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먼저 잠깐 하느냐 하는 그 이유는요. 오늘 그 영상 끝부분에 이 가슴 찡한 소식과 함께 북한군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될 수도 있는 현행 헌법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 스토리도 좀 전해드릴까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예고해드린 대로 경제 뉴스를 좀 간추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올해 이 세금 보고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환급금이라고 하죠. 왜 세금 보고 다달이 이제 주로 이제 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다달이 이제 세금 보고 일단 뭐 러플리 내잖아요. 그러나 나중에 정산해서 좀 더 많이 낸 부분에 대해서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죠. 자, 그걸 리펀드, 이제 환급금이라고 하는데 그게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어났다라는 얘기입니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약 800만 건 이상의 세금 환급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균 환급 액수는 2,065달러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에는요, 국세청이 약 한 750만 건 정도를 세금 환급 처리를 했고, 당시 평균 환급 액수는 1,741달러였는데, 이번에는 2,065달러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 리펀드 액수가 약 한 19% 정도 늘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세금 리펀드를 받는 데금 걸리는 시간은 얼마냐? 이건 이제 세금 보고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전자보고, E-파일을 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21일 이내에 환급금을 받을 수 있고요. 서면 보고를 했거나 아니면은 보고했다가 뭔가 수정을 하는 수정 보고를 한 그런 경우에는 한 달 이상, 4주 이상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합니다. 네, 요즘 뭐 계란 가격 뭐 많이 오른 건 다 아시죠?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도 그렇겠습니다만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주 지역은 최근에 가솔린 값, 가스 값이 또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계란과 가솔린 값 등 많은 그 인플레이션이 있는 가운데 남가주 지역의 그 가솔린 값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연속, 그러니까 자고 일어나면 또 좀 올라가고 자고 일어나면 또 좀 올라가고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의 이제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 AAA에 따르면 LA 카운티 레귤러 가솔린 평균 가격은 요건 이제 레귤러 가솔린 평균이니까 제일 비싼 거 또는 제일 싼 거 다 빼고 이제 중간 값입니다. 이게 이제 한 달 새에 30센트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뭐 하루에 자고 일어나면 1센트씩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LA 일원의 그 상당수 주유소에서는요, 이 가스값이 벌써 갤런당 5달러를 넘는 그런 것도 많이 들어섰다라고 합니다. 뭐 네바다 같은 경우에도 주 세금이 좀 적어서 그런지 캘리포니아보다 좀 싸고요. 제일 싼 곳은 아마 텍사스겠죠. 네, 텍사스에 사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쪽은 가스값 하나만큼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겁니다. 캘리포니아는요, 이 그 갤런당 그 포함되는 세금 중에서 주정부에 내는 세금, 그 주세가 다른 어느 데보다 좀 많아서 항상 보면 캘리포니아가 좀 물가가 비쌉니다. 특히 이제 가스값 같은 경우에는 좀 비싼데 요즘 뭐 계속 오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21일을 기준으로 해보면 21일 가운데 하루 빼고 20일 동안 매일 조금씩 올랐습니다. 그게 요즘 캘리포니아의 실정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팬데믹 이후 안정세를 보였던 중고차 가격이 매물 부족 현상을 가꾸면서 다시 중고차 가격의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 중고차 평균 가격은 전달 대비 2.2%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새차 가격의 변동은 없었습니다. 단지 중고차만 가격이 오른 겁니다. 업계 분석가들은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중고차 매물 부족을 꼽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중고차 가격은 당분간 이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고차는 왜 요즘 그 매물이 부족한가? 에 대한 원인. 자, 팬데믹 당시에 그 자동차 회사들은요, 자동차의 리즈를 하기보다는 그냥 자동차를 판매하는 쪽으로 많이 몰았습니다. 그때. 자, 그 결과 계약이 만료된 리스 차량이 한 3, 4년, 4, 5년쯤 되면 이제 중고차로 많이 나와야 되는데 3, 4년, 4, 5년 전에 이 리스보다는 판매를 많이 했기 때문에 리스 리턴돼서 나오는 중고차가 지금 많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은 한 2027년까지 계속될 것이다라는 예측입니다. 또 실제 딜러 관계자들은요, 소비자들이 차량 수리,
그러니까 내가 차를 뭐 4, 5년 이상, 5년 이상 갖고 있다 보면 뭐 이것저것 좀 수리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어떤 차량 수리비를 감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새 차를 구입할 경우에 뭐 새 차의 가격도 가격이지만 그 터무니없이 요즘 많이 오른 그 새 차 보험료, 이 보험료를 내기가 부담돼서 결국은 그냥 기존 차량을 계속 갖고 있기로 그냥 타기로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차량이 지금 시장에 중고차가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리스에도 문제 있는데 요건 좀 다른 문제입니다만은 리스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 뭐 예를 들어 팬데믹 때 회사들은 판매를 많이 유도했지만 그때도 이제 리스를 한 사람들이 뭐 없진 않겠죠. 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지금쯤 이걸 중고차가 아니라 리스 리턴 기간이 이제 된 거죠. 반납해야 될 계약 기간이 끝난 거죠. 그래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그 타던 차를 사는 겁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왜? 이 리스를 반납하고 나면 결국은 새 차를 사야 되는데 새 차 가격도 비싸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새 차 같으면 또 이 보험료가 막 터무니없이 비싸고 그러니까 이것저것 계산해보고 아유 그냥 내가 3년, 5년 리스했던 이 차 그냥 내가 사서 탈래. 그러니까 중고차로 나오지 않고 그냥 그 사람이 타는 겁니다. 그래서 중고차 매물이 지금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중국의 화웨이, 이 뭐 전자업체죠. 그 휴대폰도 많이 만들어서 뭐 애플이나 삼성과도 이제 뭐 좀 경쟁을 하고 하는 그런 대표적인 중국의 업체인데 중국의 화웨이가 지난해 세계 최초로 출시한 2번 접히는 스마트폰. 이게 뭐 보통 우리 삼성도 갤럭시 S20인가요? 이게 한 번 딱 접죠, 반으로. 그런데 이거는 한 번 접고 한 번 더 접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 1 접고 3분의 1 접고 2번 접습니다. 그 2번 접는 폰. 그 폰을 글로벌 시장에 내놓겠다. 지금은 이제 중국 자기네 자체적으로는 팔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국제 시장에 내놓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의 대중국 무역 제재로 인해서 한때는 이 존폐 기로에 놓여 있던 이 화웨이가 이제는 그 고도의 기술력을 앞세워서 세계 시장의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냐? 굉장히 비싸요. 출고가가요. 달러로 본다면 약 한 4,500달러가 시작합니다. 4,500달러가 시작가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그 삼성전자도 그 폴드폰이 있죠. 삼성전자 갤럭시 Z, 그 Z, 갤럭시 Z 폴드 6가 지금 상당히 비싼 전화기 중에 하나인데 요게 한 2,200~300불 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무려 2배가 넘는 시작 가격으로 국제시장의 문을 두드린다라는 어찌 보면 초고가 제품인데 자, 과연 삼성전자와 비슷한 가격이면 모를까 삼성의 2배 되는 가격으로 팔릴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화웨이가 이제 야심차게 내놓긴 했습니다만은 부정적인 의견도 좀 있습니다. 해외 시장에서 과연 유의미한 성과를 낼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근데 그 화웨이 전화에는 구글의 안드로이드 대신에 그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OS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앱이 좀 한정적이다. 그런 단점이 있다. 해서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이제 스마트폰 사시면은 내가 뭘 다운로드 받지 않아도 일단 많은 게 설치되어 있고 또 추가로 다른 거 다운로드 받으려면 뭐 플레이스토어나 뭐 앱스토어 같은 데 들어가서 이것저것 뭐 다운 받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죠, 그 종류가. 그런데 이 화웨이 거는 돈만 비싸지 그렇게 다운받을 수 있는 앱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런가 하면 이제 애플도 지금 새로운 전화기를 내놨어요. 애플이 주력 아이폰 모델보다 조금 더 저렴한 그런 새로운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애플은 소위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6E, 여기서 말하는 16은 숫자 16 그리고 E는 A, B, C, D, E 할 때 E입니다. 그래서 아이폰 16E를 출시한다. 28일부터 출시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가격은 $599. 네, 뭐 화웨이 거보다 훨씬 싸죠. 가격은 $599. 그래서 이제 뭐 보급형 뭐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이제 아이폰 갖고 계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홈 버튼이 있는데요. 그 홈 버튼을 없앴고 페이스 아이디 얼굴 대면서 내가 이제 나를 인증할 수 있는 그런 페이스 아이디를 지원하는 조금 더 큰 화면을 적용했다고 합니다. 싸지만 좀 더 큰. 그래서 위성 네트워크 연결 기능도 여기다 넣어서 사실은 요 정도만 돼도 상당히 뭐 우리 같은 입장에서는 쓸만하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정말 싸죠. $599.
그래서 뭐 문자 전송이나 긴급 서비스 이용 같은 거는 위성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다라는 아주 장점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요 전화는 28일 공식 출시된다라고 하니까 혹시 본인이나 애플은 이제 뭐 젊은 사람들 많이 좋아하죠. 자녀분들 중에 전화기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야, 내가 하나 사줄게. 최근에 나온 거 있어. 애플 최신형 사줄게. 최신형은 맞죠. 최신형. 최고가형은 아니지만 최신형 사줄게. $600. 생각보다 굉장히 싼 겁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혹시 금 갖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이 골드만삭스가요, 올해 그 금값 전망치를 굉장히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3,100까지도 올라갈 것이다라고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난달 전망치 $3,000에서 다시 높여 잡은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보고서에서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금을 기반으로 하는 각종 펀드에 자금이 많이 유입되는 그런 현상 때문에 금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자신들도 전망치를 올려서 다시 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한 $2,900 정도 되거든요. 2,900 뭐 몇십 불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올 연말 가면 $3,100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일각에서 다른 전문가들은 $3,100가 뭐야? $3,300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내놓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만약 한 3,300까지 올라간다면 이 경우에는 올해 그 금값 상승률이 26%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성립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다가 뭘 투자해서 1년 동안에 26% 그저 이익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뭐 사실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죠. 뭐 투기 아니면은 근데 이제 이건 전망치입니다만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금이든 뭐 주식이든 투자는 절대로 뉴스 듣고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너무 늦은 겁니다. 큰 손들이 이미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있죠. 뉴스에 팔고 소문에 사라. 이런 우스갯소리 그런 거 있는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트럼프 행정부가 일론 머스크를 앞세워서 사상 최대 규모의 그 공무원 감축에 돌입했습니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로 인해서 지금 부작용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당장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1년 미만의 직원들, 소위 인턴 직원들이 해고의 주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핵탄두 조립 공장이 지금 한 예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한 100여 명의 직원들이 여기서 해고 통보를 한꺼번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에너지부 고위 인사들은요, 그러니까 해고를 한 그 고위 인사들은 백악관에서 내려온 그 감원 목표를 채우기 위해서 이 핵탄두 조립 공장의 그 직원들의 구체적인 업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는 직원들인지인데 그런 구체적인 것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1년 미만 된 인턴들은 싹 다 잘라 뭐 이런 식으로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업무 때문에 어떤 직원들은 인턴이긴 하지만 필수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직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해고했던 인턴 직원들의 일부에 대해서는 다시 복직하라고 막 복직 통보를 했습니다만은 대다수가 심한 배신감을 느꼈다라면서 복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그 텍사스주의 그 핵탄두 조립 공장의 업무가 지금 좀 혼선을 빚고 있다. 뭐 그런 부작용도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면서 지금 그 많은 닭들을 뭐 수십만 마리가 아니에요. 수천만 마리 미 전국적으로는 한 2천만 마리 정도를 살처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작 전국의 조류 인플루엔자 검사 업무를 맡은 인력은 4분의 1이 해고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형 항공기 사고가 잇따르고 있죠. 이런 가운데 연방항공청의 인력 수백 명도 또 역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미 또 만여 명이 직장을 떠나서 많은 인력 혼선을 겪고 있는 국세청, IRS나 또 항공우주국, 나사 등 다른 많은 기관에서도 지금 대규모 추가적인 감원을 서두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20만 명으로 추산되는 미 전국의 연방 공무원들 가운데 1년 미만 된 직원들, 소위 뭐 수습 직원이랄까요? 그 인턴 직원들이 지금 최우선 목표가 되고 있어서 이들이 지금 상당히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각에서는요, 정부가 그 인턴 직원 위주로 해고를 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해고를 당해도 아무런 구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위쪽에서 봤을 때는 대량 해고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공무원 노조를 중심으로 지금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또 이런 해고를 지금 맨 꼭대기 정점에서 진두지휘하는 게 누구예요? 바로 일론 머스크잖아요. 일론 머스크가 정부 효율부를 이끌고 있는데 그 머스크에게는 또 이해 충돌의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인은 정부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수십만 명을 계속 자고 일어나면 자르고 칼바람이 지금 해고의 바람이 일고 있는데 본인은 정작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 회사에 배를 불리고 있다는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한 예로 최근에 그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아예 폐쇄됐죠. 제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소비자 금융보호국이 트위터에서 그 현금 결제 앱을 만드는데 트위터, 그러니까 지금은 X죠. 그런데 옛날 이름은 트위터죠. 그 주인이 누구예요? 일론 머스크죠. 자, 그 X에서 현금 결제 앱을 만드는 데에 각종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연방정부 기관이 있다면 그게 어디냐? 바로 소비자금융보호국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없앤 데에 대한 일각의 비판이 일고 있는데 한마디로 정부 효율부 일을 하는 일론 머스크가 자신의 개인적인 사업에 있어서 그 규제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특정 정부 기관을 선제적으로 폐쇄시켜버렸다라는 그런 비난이 일고 있는 것입니다. 머스크에 대한 지지 그리고 반발, 사실 보면 요즘에는 양쪽 모두가 아주 극과 극인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을 좀 볼까요?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배제한 채 러시아와 단독으로 이 종전 협상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그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지금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데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는 깔깔깔깔대고 화기애애하고 회의를 하면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정권 교체를 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선거가 치루어지지 않았고 사실상 계엄령이 선포된 상태 같은 그런 상황이다.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지율이 4%에 불과하다. 그 나라도 지금 산산조각 났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가 자신들이 협상에서 배제됐다면서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데 협상 테이블에 너희들이 앉고 싶다면 먼저 오랫동안 선거가 없는 이런 상태부터 해결해야 된다. 지금 선거도 없이 너희들이 젤렌스키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젤렌스키 배만 불리면서 뭐 하는 것이냐. 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이는 곧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정권 교체를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보도가 되자 우크라이나 언론의 반박 보도가 나왔는데요. 특히 이제 젤렌스키의 지지율이 4%가 불과하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서 현지 언론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이다라고 일단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이제 자료를 발표했는데 실제로 지난해 12월 우크라이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52%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4%와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4%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52%. 뭐 4%에 비교하면 뭐 엄청나게 높은 수치이긴 하고 또 사실은 뭐 어느 나라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 52%의 지지율은 뭐 꽤 괜찮은 편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좋은 지지율을 갖고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지지율이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2년 전의 지지율을 보면 그때는 전쟁 초기 무려 90%의 지지율이었거든요. 그런데 한 1년쯤 지나서 지난해에는 70%, 그리고 지난해 말에는 55% 됐다가 얼마 전에 했을 때는 52%로 계속 뭐 완만하지만 계속해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자, 한편 이와 관련해서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시 지도자인 젤렌스키를 축출하고 그 자리에 친푸틴 성향의, 친러시아 성향의 인사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대변해주고 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전쟁 발발 후에 이 젤렌스키를 좀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젤렌스키 제거 시도를 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한국에 세계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 건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라는 것과요. 그리고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인공지능 시대가 되잖아요. 자, 이 데이터 센터의 규모는 3기가와트로 세계 최대 350억 달러가 투자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뭐 와닿지가 않죠. 3기가와트의 규모가 큰 거야, 작은 거야. 자, 예를 좀 들어드리면 전 세계적으로요, 1기가와트 이상의 전력을 보유한 데이터 센터는 흔치 않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텍사스 주에 오픈 AI하고 또 어떤 회사하고 합작을 해서, 소프트뱅크구나. 일본의 그 손정희 회장이 있는 소프트뱅크, 오픈 AI하고 소프트뱅크가 이 합작으로 해서 텍사스 주에 지금 인공지능 AI를 위한 데이터 센터 건립을 하고 있거든요. 그 규모는 1기가와트입니다. 그러면 1기가와트는 도대체 어느 정도 전력을 공급하는 공장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기가와트는 대략 한 100만 가구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전력 생산량을 가진 데이터 센터입니다. 그러니까 3기가와트라는 것은 300만 가구를 동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텍사스에 지어지고 있는 미국에서 제일 크다라는 그 데이터 센터의 무려 3배 규모가 대한민국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는 그럼 누가 주도하고 있느냐? 일단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 프로젝트 주도 투자 회사는 스탁팜로드라는 투자 그룹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이 스탁팜로드라는 투자 그룹의 공동 창립자가 누구냐? 그 LG 그룹 창업주, LG 그룹의 창업자. LG는 뭐 원래 LS라는 그 그룹과 그다음에 뭐죠? 럭키금성, GS. 이게 이제 합해지면서 LS의 L과 GS의 G. 그래서 합친 거죠. LG. 근데 그 LS 그룹의 창업주의 손자 브라이언 구라고 있습니다. 한국 이름은 구본웅. 이분이 그 앞서 말씀드렸던 스탁팜로드라는 이 투자 그룹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LG그룹의 3세 후손이 세계 최고의 이 AI,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한국에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요,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구체적인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대한민국의 남서부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올해 초에 착공에 들어가서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이 그 공장을 지으려면 필요한 것이 전기 공급도 필요하고 또 수자원 등도 필요한데, 그리고 공장을 짓고 난 다음에도 이제 이걸 돌리려면 그런 게 필요한데, 그런 전력이나 수자원 확보 등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특정 그 지방자치정부와 협약을 체결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어디하고 했느냐 하면 전라남도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라남도의 어느 지역에 이 세계 최대 규모의 데이터 센터가 들어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인 것만은 사실인데요. 그런 시대를 맞아서 세계 최대의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 그것도 텍사스에 들어설 미국의 데이터 센터보다 3개나 큰 대규모 센터가 대한민국에 들어선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끝으로 이제 2가지 소식을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 그걸 좀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금수저 소식이고요. 그 중에 다른 하나는 정말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가슴 아픈 흑수저보다도 더 못한 비극적 수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금수저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가 있습니다. 손녀딸, 카이 트럼프라고 아주 키도 크고 지금 이제 내일 모레 대학생 됩니다. 그 카이 트럼프와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가 다음 달에 열리는 그 미국 주니어 골프 대회에 함께 출전합니다. 근데 뭐 이게 무슨 뉴스냐? 네, 뭐 별 뉴스가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뉴스가 될 만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달 20일부터 23일까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열리는 이 세이지 밸리 주니어 초청대회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출전 선수 명단에 보니까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딸인 카이 트럼프 이름이 있고요. 타이거 우즈의 아들인 찰리 우즈의 이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이지 밸리 주니어 대회라는 골프 대회는 남녀 최정상급 그야말로 미국의 최정상급 주니어 선수 60명만 출전을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미국 주니어 대회에서 사실상 특급 대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명만 출전하니까 뭐 랭킹 1등부터 60명까지 딱 자르는 건 아니고요. 60명만 출전하지만 출전 자격은 150등 안에 들어야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미국 대륙 수많은 주니어 선수들 중에서 150등 랭킹 안에 들어가야 이 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일단 주어지는 겁니다. 주니어 랭킹 1위인 루크 콜턴이라는 선수부터요, 6위까지 선수가 모두 출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뭐 1등부터 60등까지 하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뭐 10몇 등인데 나는 이번에 출전 못해요. 그러면 뭐 다른 선수 들어갈 수 있는데 자격은 물론 하여간 150등 랭킹 안에 들어가야 출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말씀드렸냐?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 카이 트럼프와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는 이 150위에 들어있지는 못합니다. 그러면 이들은 랭킹이 어떻게 되느냐?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는 주니어 골프 랭킹 713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손녀딸 카이 트럼프는 랭킹 2342위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주최 측의 배려로 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의 손녀 카이 트럼프는 골프 실력과는 별개로 최근 그 테일러메이드와 용품 지원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타이거 우즈의 아들 찰리 우즈는 테일러메이드의 앰베서더, 홍보대사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전부 다 이제 용품 또는 뭐 현물, 현금 다 지원을 받는 거죠. 그 어린 나이에 벌써. 그리고 랭킹도 뭐 10등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50등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랭킹도 뭐 2천 몇백 등인데도 불구하고 벌써 이런 스폰서를 받고 있습니다. 실력과는 관계없이. 대회 출전이 가능한 랭킹에도 들지도 못하는데 초청 선수라는 제도로 참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 전형적인 금수저 케이스라는데 그 초청 자체에 좀 뭐 일부에서 논란이 일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뭐 규정 위반이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어느 대회나 초청 선수는 있게 마련이군요. 그래서 대회를 좀 뭐 빛내주기 위해서 그런 건 어쩔 수 없이 있다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하지만 유명하고 또 알려진 친구들이라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전형적인 금수저라는 생각은 드시죠. 자, 그렇게 부모 잘 만난 이 같은 금수저도 있는가 하면 태어난 곳이 하필 북한이어서 인생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안타까운 젊은이들도 있습니다. 북한은요, 16살부터 군대에 입대합니다. 그래서 병역 근무 기간이 몇 년이냐? 10년입니다. 16살 그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10년 동안 복무해서 26살이 넘어야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제 이제 막 들어온 따끈따끈한 소식입니다. 우크라이나 군에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히면서 그의 귀순이 실현될지 지금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인데 한국은 어찌 보면 이제 주적인데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죠. 지난달 우크라이나군이 생포한 북한군 리 모 씨는요, 80%는 결심했다. 우선 난민 신청을 해서 대한민국에 갈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북한군 포로가 한국으로 가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신을 북한군 정찰총국 소속 병사라고 밝힌 리 씨는 파병 기간 동안에 무인기 조종사가, 그러니까 자신들을 막 공격하는 드론을 어디선가 멀리서 조종하는 조종사가, 그러니까 안 보이죠, 누가 조종하는지. 그 조종사는 남쪽 국방군입니다. 뭐 이렇게 다 세뇌를 받고 왔답니다. 그래서 드론이 막 다니죠. 근데 이 드론을 누가 조종하는지는 나는 볼 수는 없죠. 그런데 그거를 남쪽 군인들이 다 한다라고 세뇌를 받고 와서 자신들은 남쪽 대한민국 군인들과 싸운다라고 생각하고 왔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고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는 10월 초 북한을 떠나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훈련을 잠깐 받고 12월 중순 전쟁터인 우크라이나군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쿠르스크에 이송되었습니다. 러시아에 도착하기 3개월 전부터 자신은 북한에 있을 때부터 3개월 전부터 이제 집하고 연락을 할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졌었다라고 합니다. 왜? 이쪽으로 파병되는 것을 집에 알리지 못하게 하려고 파병 3개월 전에 가족하고 연락을 끊어버렸답니다. 북한군이. 그래서 자신의 부모님도 파병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리 씨는 그래서 당신은 무슨 얘기를 듣고 러시아에 왔습니까? 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유학생으로 러시아에 가는데 먼저 훈련은 받고 그렇게 간다라고 얘기를 들었지 전투에 참가할 줄은 전혀 몰랐다라면서 러시아에 도착했고 또 쿠르스크로 이송된 뒤에야 전투에 참여하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지난달 5일부터 전장에 투입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전장터에서 턱과 팔에 심하게 부상을 입은 이 리 씨는요, 무인기와 그런 거 드론과 포 사격으로 파병 나온 자신의 부대 그 전우 동료들 뭐 거의 다 희생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드론이 공격을 해와서 자신의 동료들 1명, 2명 쓰러져 죽어나가고 3인 1조였던 중에서 나 하나 살아남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자가 또 물었습니다. 체포되면 자폭하라는 그런 뭐 지시나 이런 걸 북한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자 인민군대 안에서는, 그러니까 북한군 내에서는 포로는 변절자나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라면서 자신도 포로로 체포되기 직전에 수리탄을 갖고 있었다라면 자폭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리 씨는 포로가 된 게 북한에 알려지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평양에 제대로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평양에 있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은 뭐냐? 바꿔 말하면 평양에 살고 있다라는 그 자체가 어찌 보면 일종의 특혜라는 것이죠. 뭐 자식이 군대 가서 열심히 근무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걸 인정받아서 그나마 평양에 살 수 있게 해주는데 자신이 체포됐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자신의 가족들은 더 이상 평양에 살 수 없고 어디론가 저 멀리 이제 쫓겨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으로 돌아가더라도 여러 가지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자의 질문에 당연합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적 친척들 놓고 보면 몽땅 다 과학자 집안입니다 라며 자신은 제대 후에 대학에 다니려고 했고 또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겨온 만큼 그 꿈을 꼭 이루어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저는 앞서 얘기했던 금수저와 확 영상이 겹치면서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그 어린 친구들이 뭐 꿈을 펼쳐보기는커녕 그 꿈을 향해서 뭘 하나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북한군 포로 이모 씨가 직접 귀순 의사를 뭐 기자들의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지만 이거는 공식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일단은 뭐 비공식이죠. 그러나 이 때문에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측과 그의 귀순을 위한 협의에 이제 착수할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한국 외교부가 답변한 게 있습니다. 북한군은 헌법상 우리 국민인 만큼 귀순 요청 시 우크라이나와 협의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호? 여기서 잠시. 오늘 영상을 마치기 전에요. 북한 주민이나 북한군이 왜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 그게 정말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군 소속 군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Yes, 맞습니다. 팩트입니다.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헌법입니다. 자, 대한민국 헌법 제3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즉 헌법상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지역 또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간주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헌법의 제2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그 국적법에 따르면요, 원칙적으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대한민국의 국적은 출생에 의해서 결정되며 북한에서 출생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볼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앞서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반도라는 것은 단지 남한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북한 다 합친 게 한반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태어나서도 한반도에서 태어났고 한반도에서 태어났으면 대한민국 영토에서 태어난 것이고 대한민국은 출생했으면 국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안에서 태어났으니까 한국 국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자, 헌법은 헌법이고 실제 현실 속에서 그렇게 간주된 예가 있나 하는 것도 좀 볼게요. 과거 한국의 대법원은요,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이므로 북한 이탈 주민이, 즉 탈북자가 대한민국에 입국할 경우에 별도의 귀화 절차 필요 없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죠. 어디 뭐 예를 들어 베트남 국적자나 인도네시아 국적자나 아니면 뭐 우리 같이 뭐 미국 국적자가 한국 가서 나 한국 국적 갖고 싶다고 하면 한국 정부에서 그래, 알았어 줄게 하고 그냥 주는 게 아니죠. 일정한 귀화 절차를 거쳐야죠. 귀화 절차.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한 사람들은요, 자신이 탈북자라는 것만 인정받으면 별도의 귀화 절차 없이 그저 국정원에서 실시하는 어떤 방공교육, 뭐 소양교육, 일정 기간의 그 교육만 받고 바로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그 탈북민에 대한 대우는 또 뭐 그렇다 치고 북한 군인을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다? 요건 좀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그래서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구나. 그렇다면 북한 군인도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들이 귀순 의사를 밝히면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군인의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습니다. 이건 또 왜 그러냐면 국방백서라는 게 있는데요. 그 국방백서에 대한민국의 주 적은 북한이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리가 좀 혼란스럽죠. 예, 그래서 헌법상 원칙적으로 북한 주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되므로 북한군도 대한민국 국민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국가보안법 또는 남북한 분단 현실 등에 의해서 북한군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는 없고 대한민국 국군은 그들을 적대 세력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북한 병사가 공식적으로 한국으로의 그 귀순 의사를 밝히면 그럼 그때는 받아들이는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가능합니다. 왜? 아무리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적대국, 그쪽 상대국의 그 군인이 잡히면 포로가 되잖아요. 포로가 체포되고 또 체포된 포로가 전향 의사를 밝히면 받아주듯이 그런 원리로 생각하면 그 북한 병사 한국으로의 입국이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는 결론이 그렇게 해서 내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과연 어떻게 그 과정이 진행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